겨울 아침 장례식장 로비. 흰 국화 다발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조문객들로 북적이던 빈소. 국화 한 다발 사이에서 살려주세요. 네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내 딸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13년 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딸에게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12년 2월 14일. 그날 아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교통사고 났대요. 며느리 은영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내 딸, 35살, 아직 결혼도 안 한 내 막내딸. 정말이지,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전화로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즉사. 그 두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 철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고 아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깨어나면 수진이가 웃으며 엄마 놀랐지? 할 거야. 하지만 영안실로 안내받고 하얀 천으로 덮인 딸의 얼굴을 봤을 때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은 한빛 장례식장에서 치렀습니다. 3일장. 빈소에는 흰 국화가 가득했고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인사팀 과장으로 일했기에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만 숙였습니다. 검은 상복 속에서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기운 내세요. 조문객들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흰 국화만 보였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증거처럼 저 하얀 꽃들이 빈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엄마를 두고 가니?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빈소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흡연실로 갔고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밖에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빈소를 정리하다가 영정사진 옆에 놓인 국화 다발을 만졌습니다. 하얀 꽃잎이 손끝에 닿았고 그때였습니다. 국화 사이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니 꽃잎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나 아직 살아있어. 수진이 필체였습니다. 분명 내 딸의 글씨였습니다. 동그랗게 쓰는 세어, 이응 받침을 유난히 크게 쓰는 버릇. 이건 수진이가 쓴 게 맞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다고? 수진이가 살아있다고? 여보, 민수야, 빨리 와봐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것 좀 봐요. 수진이가 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쪽지를 받아들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요? 무슨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수진이 필체가 맞아요. 수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는 이미. 아들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돼. 이건 수진이가 쓴 게 맞아. 누가 국화 속에 이걸 넣은 거야. 누가? 나는 빈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조문객들은 이미 다 돌아갔고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국화 누가 가져왔는지 아세요? 아, 그건 오늘 오후에 오신 조문객 중 한 분이 두고 가셨는데요. 정확히는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이런 쪽지를 넣은 거야? 남편이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당신 지금 슬픔에 이성을 잃은 거요. 수진이는 죽었어요. 영안실에서 직접 봤잖소. 아니에요. 이건 수진이 글씨가 맞다고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은영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그날 밤 나는 쪽지를 꼭 쥐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발인이었습니다. 수진이의 관이 연구차에 실리고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저 안에 있는 거니? 정말? 화장이 끝나고 뼛가루가 작은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남편이 그 항아리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아니야. 수진이는 어딘가에 살아있어.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나 아직 살아있어. 분명합니다. 이건 수진이 글씨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 속에 있던 건 누구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찾겠다고. 아무도 안 믿어도 나 혼자서라도 수진이를 찾아내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 가족을 그리고 나를 13년의 지옥으로 끌고 갈 줄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문객들이 두고 간 국화 냄새로 가득했고 수진이의 영정사진이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쪽지는 내 서랍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가족들이 또 미쳤다고 할까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나 아직 살아있어. 동그란 글씨체. 수진이가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남편이 출근하고 아들 내외가 집을 나선 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관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은 젊은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실종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실종 신고요? 언제 실종되셨습니까? 일주일 전에요. 제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살아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을 실종 신고하신다고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장례식장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제 딸이 쓴 거예요. 살려달라고 썼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그 쪽지 가져오셨습니까? 아, 그건 집에 두고 왔는데. 일단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좀. 안 돼요. 가족들은 안 믿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경찰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놓으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결국 나는 경찰서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 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아버님이 경찰서에서 연락받았다고 난리예요. 은영아, 나는 그냥.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수진이는 이미 떠났잖아요. 아니야. 수진이는 살아있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경찰서 갔다 왔어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소. 당신이 거기서 난동 부렸다며? 난동이 아니에요. 수진이를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엄마. 아들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진이는 죽었어요. 화장까지 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야. 수진이는 살아있어. 내가 쪽지를 봤다고. 무슨 쪽지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안 돼. 쪽지를 보여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내 가방을 낚아챘고 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요? 이 종이 쪽지 하나 믿고 이러는 거요? 그건 수진이 필체예요. 분명히 수진이가 쓴 거라고요. 남편이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박미순. 당신 지금 미친 거요. 미쳤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품, 노트, 볼펜, 그리고 책상 모퉁이에 놓인 작은 국화 한 송이. 장례식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문이 열리며 며느리 은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맙다, 은영아. 은영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수진이 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요. 근데 어머니, 수진이 언니는 정말로 떠났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아버님이랑 민수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은영아, 넌 날 믿지 않니? 어머니. 은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믿고 싶어요. 정말이요. 근데 어머니, 수진이 언니는 화장됐잖아요. 뼈가루까지 봤는데 어떻게? 그래.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 화장했다고. 죽었다고. 은영이 일어섰습니다. 푹 쉬세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만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국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손끝에서 부서질 듯 가늘었습니다. 잊으라고? 내 딸을 잊으라고?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아들 민수는 엄마 때문에 회사에서 소문났다며 날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경찰서에서 소란 피웠다고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희 가족이 미친 사람 있는 집안이라고 수군거려요. 민수야, 엄마는 그냥 뭐예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며칠 뒤 남편이 병원 예약증을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일 여기 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신건강의학과요. 당신 상태 체크 좀 받아야겠소. 정신건강의학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일이요. 여보, 제발 나 좀 믿어줘요. 박미순, 당신 지금 온 집안을 망치고 있어. 이러다 민순의 가정까지 무너지면 그때도 수진이 타령할 거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나는 정말 미친 걸까? 수진이 쪽지는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날 밤 나는 수진이 방에서 국화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정말 미친 걸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는 살아있어. 분명히.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 꽃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일은 3일 후였습니다. 나는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걸까? 수진이는 정말 죽은 걸까? 하지만 서랍 속 구겨진 쪽지를 볼 때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쓴 게 맞다고. 딸이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설사 온 세상이 날 미쳤다고 해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일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가을.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지 10년. 나는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고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남편 철수는 이제 나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우리는 남남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가끔 들러서 생활비만 놓고 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저 바빠서 이만 갈게요. 차가운 인사뿐이었습니다. 10년이야. 벌써 10년이 지났어.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완전히 새어버렸습니다. 65세였던 나는 이제 75세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단서들. 미등록 번호 추적은 실패했고 사고 현장 CCTV는 이미 삭제됐으며 한빛 장례식장 조문객 명단은 기록이 없었고 수진이 회사 동료 면담에서도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막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못 찾고 있구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주었던 국화 꽃잎이 반투명한 봉투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바스라질 듯 얇아진 꽃잎. 하지만 나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니까. 그날 오후 며느리 은영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는 그녀는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영아. 오랜만이다. 어머니, 오늘 집 정리 좀 하러 왔어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정리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은영은 거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신문 더미를 치우고 먼지 쌓인 선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서랍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 서랍 언제 정리하셨어요? 10년은 된 것 같은데. 아, 그건 수진이가 쓰던 서랍이라 못 건드렸어. 은영이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의 오래된 화장품, 머리끈, 볼펜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은영이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다가가 봤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나 아직 살아있어. 10년 전 남편이 구겨버린 그 쪽지였습니다.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수진이 언니가 쓴 거예요? 응. 10년 전에 장례식장에서 찾은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 은영이 쪽지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동그란 글씨체, 이응 받침을 유난히 크게 쓰는 버릇. 이거 정말 언니 글씨 같아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치? 나만 그렇게 본 게 아니지? 어머니, 이게 진짜면.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뭔가 있었던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말을 믿어줬다. 은영은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혼자 이걸 찾으셨어요? 응. 아무도 안 믿어서 혼자 할 수밖에 없었지. 아버님도 민수 오빠도 남편과 아들이 양쪽에서 내 팔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도망칠까봐 감시하듯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할머니 정신병원에 왔네. 뭔가 문제 있나 봐.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수님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 차트가 놓여 있었고 남편이 미리 작성해 놓은 문진표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습니다. 따님을 최근에 여의셨다고요? 많이 힘드시죠? 네.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따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계신다는데 맞습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쪽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어머님,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쪽지를 봤어요. 쪽지요? 장례식장 국화 속에서요. 제 딸이 쓴 쪽지였어요. 살려달라고 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쪽지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남편이 구겨서 버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머님, 혹시 따님 목소리도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끊었습니다. 일단 약 처방해 드릴게요. 불안감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한 달 복용하시고 다시 오세요. 저는 미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도 어머님이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사별 후 망상 증상이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약봉지를 흔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 들었소? 이제 약 먹고 정신 좀 차려요. 그리고 앞으로 경찰서나 그런데 함부로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요. 알았소? 집에만 있으라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소리지. 뒷좌석에 앉은 아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내 가족이 나를 가둔다. 그날부터 나는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었고 아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들러서 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몰래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수진이를 잊게 될 것 같아서 며칠 뒤 나는 결심했습니다. 몰래라도 수진이를 찾겠다고. 남편이 출근한 오전 10시 나는 수진이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뒤졌습니다. 수진이는 사고 나기 직전까지 누구와 통화했을까? 통화 내역 끝에는 미등록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2시. 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이 번호 누구지?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혹시 한 달 전쯤에 김수진이라는 여자분이랑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김수진? 누군데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상해. 분명 수진이가 이 번호로 전화했는데 나는 메모장에 그 번호를 적어뒀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사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중앙대로 교차로. 그곳에는 이미 다른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고 사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처 가게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한 달 전에 여기서 교통사고 난 거 보셨어요? 아, 그거요? 맞죠. 큰 사고였어요. 그때 여자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요. 구급차가 왔는데 이미 숨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사고 전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누가 따라오거나. 할머니, 그냥 교통사고였어요. 차가 신호 위반해서 들이받은 거. 그냥 교통사고라고? 정말 그럴까? 나는 교차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CCTV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저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면. 하지만 일반인이 어떻게 CCTV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슈퍼 주인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수군댔습니다. 쟤 봤어? 수진이 엄마. 어머, 정말? 요즘 미쳤다며? 응, 딸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난리래. 불쌍하긴 한데 좀 무섭지 않아? 나는 우유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아줌마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1,000원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돈을 건네고 나오는데 뒤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망 났나 봐. 저 나이에. 노망. 미친년. 온 동네가 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은영이 찾아왔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드세요. 잘 안 드신다며요? 고맙다, 은영아. 은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또 수진이 언니 찾아다닌다고. 들켰구나. 은영아, 나는 그냥. 어머니. 은영이 설거지를 멈추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님이 어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하세요. 뭐? 집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전문 시설에 보내는 게 낫다고 어제 저한테 상담하셨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은영아, 나 안 가. 절대 안 가. 그럼 제발 수진이 언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날 안 믿니? 어머니, 저도 수진이 언니 보고 싶어요. 진짜 많이요. 근데 언니는 죽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은영이 울먹이며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어. 모두가. 그날 밤 수진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국화는 이미 시들어갔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 혼자인 것 같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미등록 번호 추적은 실패했고 사고 현장 CCTV는 이미 삭제됐으며 한빛 장례식장 조문객 명단은 기록이 없었고 수진이 회사 동료 면담에서도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혼자서라도 한다. 내가 수진이를 찾아낸다. 시든 국화 꽃잎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 꽃잎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딸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13년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 몰래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 속에서 나는 혼자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외로운 싸움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리고 13년 뒤 뜻밖의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줄은. 2022년 가을,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지 10년. 는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고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남편 철수는 이제 나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우리는 남남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가끔 들러서 생활비만 놓고 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저 바빠서 이만 갈게요.
차가운 인사뿐이었습니다. 10년이야. 벌써 10년이 지났어.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완전히 새어버렸습니다. 65세였던 나는 이제 75세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단서들. 미등록 번호 추적은 실패했고 사고 현장 CCTV는 이미 삭제됐으며 한빛 장례식장 조문객 명단은 기록이 없었고 수진이 회사 동료 면담에서도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막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못 찾고 있구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주었던 국화 꽃잎이 반투명한 봉투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바스라질 듯 얇아진 꽃잎. 하지만 나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니까. 그날 오후 며느리 은영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는 그녀는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영아. 오랜만이다. 어머니, 오늘 집 정리 좀 하러 왔어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정리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은영은 거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신문 더미를 치우고 먼지 쌓인 선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서랍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 서랍 언제 정리하셨어요? 10년은 된 것 같은데. 아, 그건 수진이가 쓰던 서랍이라 못 건드렸어. 은영이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의 오래된 화장품, 머리끈, 볼펜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은영이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다가가 봤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나 아직 살아있어. 10년 전 남편이 구겨버린 그 쪽지였습니다.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수진이 언니가 쓴 거예요? 응. 10년 전에 장례식장에서 찾은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 은영이 쪽지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동그란 글씨체, 이응 받침을 유난히 크게 쓰는 버릇. 이거 정말 언니 글씨 같아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치? 나만 그렇게 본 게 아니지? 어머니, 이게 진짜면.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뭔가 있었던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말을 믿어줬다. 은영은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혼자 이걸 찾으셨어요? 응. 아무도 안 믿어서 혼자 할 수밖에 없었지. 아버님도 민수 오빠도 모두 날 미쳤다고 했어. 요양원에 보내려고까지 했지. 은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를 안 믿었어요. 괜찮아, 은영아. 넌 나한테 잘해줬어.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 혼자 10년을 견디게 만들었어요. 은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아, 울지 마. 이제라도 내가 믿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은영이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도와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함께 찾을게요. 10년 만에 생긴 동지. 그날부터 은영과 나는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어머니, 우선 장례식장 기록부터 다시 찾아봐야 해요. 10년 전에 한빛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기록이 없대.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은영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다 찾는다고 했습니다. 한빛 장례식장 검색해 볼게요. 컴퓨터 화면에 한빛 장례식장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10년 전 조문객 명단은 없지만 당시 근무했던 직원 명단은 있을 수 있어요. 직원 명단? 네. 장례식장은 직원 교대 기록을 남기거든요. 혹시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은영이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2월에 그쪽에서 장례를 치렀던 유족인데요. 당시 근무하셨던 직원분들 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요? 그럼 혹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이신 분이 있을까요? 박 과장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은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박 과장이라는 분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이래요. 정말? 내일 그분 만나러 가봐요. 혹시 뭔가 기억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마리가 보인다. 10년 만에. 그날 밤 은영이 돌아간 뒤 나는 국화 꽃잎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스라진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수진아, 이제 은영이가 엄마를 도와준대. 혼자가 아니야. 이제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국화가 피어있는 화단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수진이 심었던 국화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하얗게 피어나는 꽃. 수진아,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꼭 찾아낼게. 다음 날 오전, 은영과 나는 한빛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 그때와 똑같이 로비에는 흰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박 과장님인 것 같아요. 중년 남자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유족분이시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나는 그에게 쪽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0년 전 우리 딸 장례식 때 이런 쪽지가 국화 속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박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장례식장 조화 속에서요. 혹시 당시에 이상한 조문객 못 보셨어요? 박 과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잠깐 사무실로 오시죠.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은영과 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있다. 분명히. 박 과장의 사무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장례식장 근무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문을 닫고 우리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기억하시는군요. 네, 제 딸 장례식이었어요. 김수진.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교통사고였죠. 젊은 여성분이라 안타까웠어요. 그때 이상한 조문객 못 보셨어요? 나는 쪽지 사진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박 과장이 쪽지를 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그때 나온 겁니까? 네. 국화 속에 있었어요. 박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은영과 내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구였는데요? 한상철이라는 사람이요. 당시 우리 장례식장에서 장의차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한상철.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상했는데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문객들 사이를 자꾸 어슬렁거렸어요. 근무 시간도 아닌데 빈소 근처를 배회하고 유족들을 유심히 관찰했죠. 다른 장례식에서도요? 네. 특히 젊은 여성이 사망한 경우에 더 그랬습니다. 박 과장이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따님 장례 직후예요.
한상철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이차 기사, 여성 실종 사건 연루 의혹. 손이 떨렸습니다. 실종 사건이요? 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빛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여성 유족 3명이 연달아 실종됐어요.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죠.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이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았어요. 결국 석방됐죠.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다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석방된 직후 사라졌어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은영이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한상철이 운영하던 장이차 차고 주소가 나와 있어요. 어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폐차고라고 나와 있네요. 박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차고는 지금 폐쇄됐을 겁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했으니까요. 그래도 가봐야 해요. 혹시 뭔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문 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2010년 5월 박지은 29세 실종. 2011년 8월 이미란 33세 실종. 2012년 3월 최수아 27세 실종. 2012년 3월 수진이 사고가 난 건 2012년 2월이었습니다. 그럼 수진이도? 박 과장님, 혹시 수진이도 그 실종 사건이랑 관련 있을까요? 글쎄요, 따님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됐으니까요. 하지만 박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한상철이 따님 장례식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빈소 근처에서 국화를 만지작거리는 걸 봤거든요. 국화?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국화를 만지작거렸다고? 그럼 그 쪽지를 한상철이 넣은 건가? 사무실을 나온 뒤 은영과 나는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완전히. 응? 수진이가 실종된 거야.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럼 관 속에 있던 건?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한상철이라는 사람이 뭔가 했다는 거야. 은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10년 전에도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는데 지금은 더 어려울 거야. 그래도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그 차고에 가보자. 은영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10년을 기다렸어.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단호했습니다. 은영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가봐요. 제가 차 가지고 올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철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소? 그냥 산책. 산책? 며느리 차 타고? 들켰나? 은영이가 마트 가는 길에 태워줬어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화단에서 꺾어온 흰 국화가 물잔에 꽂혀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피어나는 수진이의 국화. 수진아, 엄마가 거의 다 왔어. 서랍에서 10년 전 국화 꽃잎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스라진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한상철,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한 거니? 휴대폰에 저장된 차고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57-3. 내일이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 하루만 더 참자. 다음 날 아침, 은영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차에 타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안 돼. 들키면 안 돼. 그냥 은영이랑 병원 가려고. 병원? 어디 아프세요? 아니, 정기검진.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출근 시간이라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은영아, 잘 모셔드려. 네, 오빠.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광명시 철산동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폐공장과 빈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머니, 저기요. 은영이 가리킨 곳에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철산 장이 차고 녹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철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한쪽이 부서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니야, 같이 가자. 둘이서 철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장이차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고 안쪽에 작은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은영이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좁은 방 안, 벽에는 여자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지은, 이미란, 최수아, 그리고 그 옆에 김수진, 내 딸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2, 14 성공.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성공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성공했다는 거지? 은영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때 차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철컥.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 은영이 내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둘 다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관리인 같았습니다. 저희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무단 침입이야.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잠깐만요. 우리가 찾는 게 있어서. 찾는 게? 여긴 폐차고라고. 10년 전에 폐쇄됐어. 관리인이 우리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사진 저 안에 사진이 있어요. 제 딸 사진이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사진? 여기 아무것도 없어. 경찰이 다 가져갔다고. 거짓말. 분명 벽에 붙어 있었어요. 관리인이 다시 안을 비췄습니다. 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명 방금 전에 사진이 있었는데. 맞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나가요. 결국 우리는 차고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차 안. 은영과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분명 사진이 있었잖아요. 응. 내가 똑똑히 봤어. 수진이 사진. 2012년 2월 14일 성공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 누가 미리 가져간 걸까? 한상철이 돌아왔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은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우리가 본 걸 증언하면. 증거가 없잖아. 사진도 없고 메모도 사라졌어. 그래도. 그때 은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수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중이야. 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아버님이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은영이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아세요. 우리가 병원 간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민수 오빠가 병원에 확인 전화했대요. 어머니 예약 기록이 없다고. 들켰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남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요? 여보, 병원 간다며?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디 갔어? 아들 민수가 은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엄마 편 들어서 나까지 속인 거야? 오빠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회사에서 전화 왔어. 엄마가 또 이상한 데 전화했다고. 회사에서? 무슨 소리야, 민수야? 한빛 장례식장이요. 거기서 우리 회사로 전화했어요. 유족이 계속 괴롭힌다고. 내가 그 회사 거래처라는 거 알고 일부러 전화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뭐라고 들었는지 알아요? 정신병자 어머니 둔 과장이래요. 승진 누락될 수도 있대요. 민수야, 엄마는. 그만해요. 10년이에요, 10년. 언제까지 수진이 얘기할 거예요? 남편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박미순, 정신 차려요. 나요. 수진이는 살아있다고. 또 그 소리야. 수진이는 죽었어. 우리가 화장했잖소. 아니에요. 차고에서 수진이 사진을 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요. 내일 요양원 입원 수속 밟을 거요. 요양원? 혼자 두면 무슨 사고 칠지 몰라요.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아야 해요. 안 돼. 나는 안 가. 어머니. 아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무너진다고? 나 때문에? 그날 밤 나는 수진이 방에 갇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어요. 도망가지 말고. 감옥이야. 내 집이 감옥이 됐어.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화단의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 물잔의 국화도 이미 시들어 있었습니다. 꽃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실패했어. 서랍에서 국화 꽃잎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 꽃잎. 이제는 거의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으로 만지자 꽃잎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자정이 넘어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요양원에서 온대요. 그래요. 어머니를 설득해서 데려가야 해요. 강제로라도 데려가야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강제로. 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버린다. 며느리 은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해요? 은영 씨도 봤잖아요. 저 상태로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은영아.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 당신까지 엄마 편들 거야? 우리 가정 생각 안 해? 미안해요. 은영의 작은 목소리. 은영아. 너마저.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5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풀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화단에 국화가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심었던 그 국화. 수진아, 엄마는 여기까지인가 봐. 10년을 찾았는데 끝내 못 찾았어. 책상이 물잔을 받습니다. 시든 국화 꽃잎이 모두 떨어져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아침 8시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소? 요양원에서 곧 와요. 순순히 따라가요. 나는 안 가요. 어머니, 수진이를 찾아야 해요. 나는 미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요. 나. 아버지, 제가 할게요. 민수가 나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가요. 거기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치료라고? 내가 아픈 게 아닌데. 현관으로 끌려갔습니다. 밖에는 흰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차량이었습니다. 안 돼. 나는 안 가.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은영이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은영이 뭔가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뭐야, 은영아? 차고 CCTV 영상이요. 제가 관리인 몰래 복사했어요. CCTV? 은영아. 민수가 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어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정신 차려. 당신까지 미쳐? 부부가 다투는 사이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야.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 요양원 직원이 나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화단의 흰 국화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아직 안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 요양원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현관에 서 있었고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고마워.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거기 가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는 아픈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나를 환자 취급하는구나. 30분을 달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안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얀 건물, 깨끗한 정원. 하지만 내게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인실. 다른 할머니들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저녁에 저녁 식사 갖다 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지? 병실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저기 컴퓨터 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컴퓨터요? 왜요? 봐야 할 게 있어서요. 사무실에 하나 있긴 한데 환자분들은 못 쓰세요.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는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요. 근데 10분만 쓰셔야 해요. 10분이면 돼.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켜줬습니다. 10분이에요. 제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나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고 CCTV 2022년 10월 12일. 어제 날짜였습니다. 은영이가 어제 복사한 거구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차고 내부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어두운 차고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뭔가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한상철이다.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신문에서 본 그 얼굴. 한상철이 사진들을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사진이 없었구나.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우리가 차고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은영과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관리인이 나타나 우리를 쫓아내는 장면. 잠깐, 나는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관리인이 들어오기 직전 차고 밖에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이 살짝 보였습니다. 32너 48. 이 차를 추적하면 한상철을 찾을 수 있어. 할머니, 시간 다 됐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급하게 번호판을 메모했습니다.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모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메모를 봤습니다. 32너 48. 이걸 어떻게 추적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전화조차 마음대로 못합니다. 은영이한테 연락해야 해. 하지만 내 휴대폰은 가족들이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은영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은영아. 우리는 면회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USB 봤어요? 봤어. 한상철이 사진 가져가는 거 다 찍혔더라. 정말요? 그리고 차 번호판도 봤어. 이거. 나는 메모를 건넸습니다. 은영이 메모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면 경찰이 추적할 수 있어요. 은영아, 내가 경찰서 가줄 수 있겠니? 네, 바로 갈게요. 은영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증명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고맙다, 은영아. 그날 오후, 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호사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량 번호로 추적 중이래요. 드디어, 13년 만에 드디어, 저녁 때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상철 거쳐 찾았대요. 경기도 파주. 지금 경찰이 출동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잡혔나? 한상철을 잡았나? 밤 9시, 간호사가 황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미순 할머니, 경찰이 왔어요. 경찰?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순 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한상철을 체포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신 따님에 대한 진술도 받았습니다. 수진이요? 수진이가 어떻게 됐어요?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님은 2012년 2월 14일 한상철에게 납치된 직후 살해당했습니다. 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수진이는 살아있어요. 쪽지를 썼잖아요. 그 쪽지는 한상철이 썼습니다. 뭐라고요? 한상철의 자백입니다. 수진 씨를 납치한 후 유가족을 괴롭히기 위해 쪽지를 국화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괴롭히기 위해? 왜 그런 짓을? 한상철은 연쇄살인범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4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박지은, 이미란, 최수아, 그리고 김수진 씨. 4명. 내 딸이 4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수진이 시신은 어디 있어요? 파주 야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원 확인 중입니다. 13년을 찾았는데, 13년을 기다렸는데, 수진이는 이미 죽어 있었구나.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산에서 발견된 유골은 김수진이 맞았습니다. 가족들이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면회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아, 미안하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동안 당신 말이 맞았소.
수진이가 정말 살해당한 거였소. 내가 당신을 미쳤다고 했소. 요양원에 보냈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68세 노인이 평생 우리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던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엄마가 13년 동안 혼자 견뎠어요. 우리는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은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나는 그들을 봤습니다. 13년을 나를 의심했던 사람들, 나를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 요양원에 가두려 했던 사람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3년이요. 13년 동안 나 혼자였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내 가족마저 날 버렸어요. 미순아, 수진이 쪽지를 찾았을 때 당신들이 믿어줬더라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한상철을 더 일찍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흰 국화. 그래도 수진이를 찾았어요. 이제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 일주일 후 수진이의 진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3년 만의 장례. 빈소에는 또다시 흰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수진이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영정사진 속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국화 한 송이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늦었지? 13년이나 걸렸어. 엄마가 무능해서. 근데 엄마는 널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국화를 영정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수진아. 남편이 내 옆에 섰습니다. 미수나 함께 보내줍시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이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13년 전과 똑같은 장면.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끝이었습니다. 화장터. 13년 전에도 왔던 이곳.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우리 수진이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 철수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수진이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하얀 항아리. 13년 전에도 받았던 그것. 하지만 그때의 항아리는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었죠. 이제야 진짜로 수진이를 안게 됐구나. 항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제야 너를 제대로 안아주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에 수진이를 모셨습니다. 하얀 납골함 앞에 작은 영정사진과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렴. 은영이 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언니,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편안하겠지. 어머니도 이제 편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은영아. 13년을 찾았는데 막상 찾고 나니 허전하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은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수진이 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내 인생이라. 나한테 그런 게 남아있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3년 만에 제대로 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순아 앉아요. 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13년 동안 당신을 의심했소. 미쳤다고 했소. 그게 너무 후회돼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68세의 노인, 주름 가득한 얼굴, 흰머리,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 용서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미순아. 13년이요, 여보. 13년 동안 당신은 날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요양원에 가두려고 했고요. 그건 나도 당신을 이해는 해요. 딸을 잃은 슬픔, 아내가 이상하게 구는 것에 대한 당혹감, 다 이해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화단의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13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순 없어요. 알겠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겠소. 당신이 마음을 여는 그날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다 해결될까? 잘 모르겠어.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퇴근 후에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왔니?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아니요. 제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무릎 꿇어도 모자라요. 회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저는 엄마를 버렸어요. 엄마가 수진이 누나 찾는다고 했을 때 믿어줬어야 했는데.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회사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겠니? 그래도, 근데 엄마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내가 예전처럼 편하진 않아.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13년 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서. 네, 알겠어요. 제가 기다릴게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따금 찾아뵐게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그래.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매주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앞에 국화를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오늘도 왔어. 요즘엔 좀 덜 외로워. 은영이가 자주 와주거든. 정말 은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함께 수진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냥 차 마시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수진이 언니 좋아하던 케이크 샀어요. 은영이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이거 좋아했지. 네. 생일 때마다 이거 사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낙고람 앞에 케이크를 놓고 함께 한 조각씩 먹었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가 13년 동안 혼자 견딘 거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할 수 없었을 뿐이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텼어. 마지막에 내가 안 도와줬으면 엄마는 정말 요양원에서 끝났을 거야. 어머니, 고마워. 정말로. 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배웠어요. 용기라. 그래. 우리 서로에게 용기였구나. 어느 가을날, 화단의 국화가 만개했습니다. 수진이가 심었던 그 국화, 13년 동안 매년 가을이면 피어났던 꽃. 나는 국화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올해도 예쁘게 피었네요. 응. 수진이가 심은 거라 더 예쁜 것 같아. 미순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응? 사과는 늦었고 상처는 깊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그래도 함께 늙어가고 있잖아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나는 국화를 꺾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13년의 시간이 우릴 바꿨으니까. 근데 새로 시작할 순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천천히. 남편이 국화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줬소. 내가 기다리겠소. 기다림. 그게 전부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겠지. 저녁 무렵 나는 수진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국화 꽃잎을 담았던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루가 되어버린 꽃잎. 나는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작은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놓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엄마는 너를 놓아줄게. 13년 동안 붙잡고 있어서 미안해.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볼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화단의 국화가 붉은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화는 흰빛이라 더 오래 남는다고 했지. 수진아, 넌 엄마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야. 그 흰 국화처럼. 그날 밤 며느리 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점심 같이 해요. 수진이 언니 좋아하던 식당 가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은영아.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잘 자. 엄마도 잘 자. 2025년 봄. 납골당 앞. 나는 수진이 영정 앞에 새로 핀 국화를 놓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오늘도 왔어. 요즘 아빠랑 조금씩 대화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민수도 자주 와. 손주들 데리고 오더라. 내가 고모라고 알려줬대. 은영이는 엄마한테 딸 같아. 내가 두 명인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 꽃잎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마. 용서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더라. 엄마도 천천히 나를 용서하는 중이야. 나를 13년 동안 괴롭혔던 것, 가족을 원망했던 것, 다 용서하려고 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 것 같아. 영정사진 속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나도 웃을 수 있구나.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이나 마음속 깊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